800년 12월 25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미사 중에 프랑크 왕국의 왕 샤르마뉴가 기도를 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바로 그때 교황 레오 3세가 다가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턱 씌워주는 겁니다. 예. 그러자 막 군중들이 외치죠. 하나님께 대관받은 위대하고 평화를 주는 로마인의 황제 샤르마뉴 아우구스투스에게 생명과 승리를 정말 극적인 장면 아니에요? 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순간이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순간 800년 크리스마스의 샤르마뉴 대관식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마크놀의 책 터닝포인트를 길잡이 삼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그냥 왕 하나 세우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교황은 어떻게 황제를 만들 힘을 갖게 됐을까? 또 프랑크 왕은 어떻게 그 자리에 딱 서게 됐을까? 그리고 이 만남이 이후 서유럽을 어떻게 기독교 제국이라는 틀로 묶어놓았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인데요. 로마의 주교,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저 멀리 프랑크 왕국의 왕한테 로마 황제라는 엄청난 관을 씌워줄 정도의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권력은 아닐 텐데요. 아, 그럼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점진적으로 쌓아 올린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로마 교회는 좀 특별했어요. 특별했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베드로와 바울, 이 두 거물 서도가 순교한 곳이라는 상징성이 엄청났고요. 아, 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 지리적 이점도 무시 못했죠. 자료를 보면 이미 1세기 말,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주교가 저 멀리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에 편지를 보내서 조언을 해요. 벌써 그때부터요? 네. 이게 로마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에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초기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주교들은 단순히 상징적인 걸 넘어서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되면 신앙 논쟁이 벌어질 때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부활절 날짜 같이 교회 전체의 관행을 통일하려고 애쓰는 식으로요. 아하,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데 바로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동쪽으로 가버렸죠. 네, 이게 오히려 서방에서는 로마 주교에게 기회가 된 거죠.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힘이 약해지니까 그 빈자리를 교황이 조금씩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시 방어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근 때 구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세속적인 일들을 교회가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세속적인 영향력까지 커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교황들이 있을까요? 두 명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5세기의 레오 1세입니다. 레오 1세요? 네, 이분은 교황의 권위를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9절 있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 네네. 이걸 근거로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교회 전체의 최고 지도자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죠. 그리고 실제로도 외교적 수완이 대단해서 그 야만족, 훈족의 아틸라가 쳐들어왔을 때 단판을 벌여서 로마를 지켜내기도 했고요. 와우, 대단하네요. 심지어 황제한테서 서방교회 문제에 관한 한 교황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는 칙령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양쪽에서 교황의 위상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인물이죠. 그렇군요. 또 한 명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한 150년쯤 뒤에 그레고리 1세, 그 대교황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대교황 그레고리 1세. 네, 이분은 정말 팔방미인이었어요. 원래 로마 귀족 출신 수도사였는데 아주 혼란한 시기에 교황이 돼서 도시 방어, 외교 협상, 교회 재정 정비, 행정 개혁, 심지어는 예배 형식이나 성가까지 정리했어요. 그레고리안 성가가 이분 이름 딴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레고리안 성가. 네, 저술 활동도 엄청나게 해서 중세 내내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등 선교에도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거의 행정가, 외교가, 학자 역할까지 다 하신 거네요. 상당 부분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 1세는 자신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 세르부스 세르버룸 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요? 네,
이게 오늘날까지 교황 공식 칭호 중 하나인데 뭔가 그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상,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인물들을 거치면서 교황의 권위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높아져 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샤랄마뉴 대관식 바로 직전 상황으로 가보면요. 교황이랑 프랑크 왕국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결정적인 사건이 8세기 중반에 터집니다. 751년에 당시 교황 자카리아스가 프랑크 왕국의 실세였던 피핀의 쿠데타를 사실상 승인해줘요. 쿠데타 승인이요? 네, 힘없는 메로빙고 왕조를 몰아내고 피핀이 새 왕이 되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3년 뒤인 754년에는 교황 스테파노 2세가 직접 알프스를 넘어가서 피핀에게 기름 붓고 왕관 씌워주는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직접 왕을 임명하는 의식을 치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났겠는데요. 교황이 왕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핀은 그 대가로 이탈리아 북부를 괴롭히던 롬바르드족을 무찌르고 그 땅 일부를 교황에게 떼어줍니다. 이게 바로 피핀의 기증이라고 불리는 거고 나중에 교황령의 기초가 되죠. 아하, 이때부터 프랑크 왕은 교황의 세속적인 보호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는 겁니다. 샤르마뉴가 바로 이 피핀의 아들이니까 800년 대관식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반세기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특별한 관계가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그럼 이제 퍼즐의 다른 조각, 프랑크 왕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당시 유럽에 다른 세력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프랑크 왕국이 교황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됐을까요? 여기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랄까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슬람의 등장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7세기 초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세력이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로 팽창했잖아요. 네, 엄청났죠. 불과 100년 만에 중동,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저 멀리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까지 다 장악해버렸죠. 이게 기독교 세계, 특히 서유럽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었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정말 중요했던 중심지들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르타고 같은 곳들. 네, 교부들이 활동했던 그런 곳들이요. 네, 그런 곳들이 전부 이슬람 지배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의 지리적, 문화적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서유럽 쪽으로 확 쏠리게 된 거죠. 지중해가 이제 우리 바다가 아니라 이슬람 세력과의 경계선이 되어버린 느낌? 서유럽이 약간 고립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중심지가 사라지면서 서유럽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렇죠. 둘째로는 이슬람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동쪽의 콘스탄티노플과 서쪽의 로마 사이의 교류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네, 배 타고 가기가 힘들어졌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동방교회랑 서방교회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더 심화되면서 결국 나중에 교회가 완전히 갈라서는 분열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영향이 아마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연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동쪽에 있는 비잔틴 황제는 이제 너무 멀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서유럽 문제에 예전처럼 신경 쓸 여력도, 솔직히 의지도 좀 약해진 거죠. 네. 교황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확실하게 지켜줄 새롭고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파트너가 절실했던 겁니다. 그 시선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알프스 너머의 강력한 세력 프랑크 왕국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슬람의 팽창이라는 엄청난 외부 충격이 역설적으로 서유럽 안에서는 교황과 프랑크 왕국이라는 두 축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샤르마뉴 할아버지 카롤루스 마르텔의 역할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카를루스 마르텔이요? 네, 이 사람이 732년에 투르푸아티의 전투라는 곳에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프랑스 깊숙이 쳐들어온 이슬람 군대를 막아냅니다. 그 유명한 전투. 네, 이게 이슬람의 서유럽 진격을 저지한 결정적인 전투로 평가받으면서 프랑크 왕국의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딱 심어주게 되죠. 네, 교황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직한 파트너로 보였겠네요.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카롤루스 마르텔이나 그의 아들 피피는
보니파시오 같은 유명한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또 교황하고 직접 연결돼서 활동했거든요. 아, 그런 연결고리도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랑크 왕가랑 로마 교황청 사이에 유대 관계가 더 깊어진 거죠. 샤를마뉴는 바로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본인의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서유럽 대부분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군주로 떠오른 겁니다. 800년 대관식 할 때는 이미 옛날 서로마 제국 영토보다 더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높아졌고 프랑크 왕국은 강력한 힘을 갖췄고 또 이슬람이라는 외부 요인이 둘을 딱 붙여졌고 이 모든 것들이 800년 크리스마스에 딱 만나서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크 노리식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기독교 제국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종교 이상의 의미군요. 네, 이건 뭐랄까 정치, 사회, 문화, 학문, 예술, 경제 하여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하나의 중심축 아래에서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샤를마뉴의 대관식은 바로 이런 서유럽식 기독교 제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동쪽의 비잔틴 제국과는 다른 우리 서방만의 새로운 로마 제국, 즉 기독교적인 제국이 탄생했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 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뭐였을까요? 중세 기독교 제국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이거였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네, 기본적인 교리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은혜가 주로 어디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믿었느냐는 거죠. 바로 교회가 집행하는 성사, 세크레멘트를 통해서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 성사요. 네. 이 성사 제도는 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했지만 중세에 와서는 딱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세례, 견진, 고해, 성찬, 혼인, 병자성사, 종부성사, 그리고 신품성사. 7가지 성사.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상징적인 의식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기고 기독교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고 성찬, 즉 미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하나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중요한 단계들이 이 7가지 성사랑 다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네요. 정확합니다. 세례 받으면서 시작해서 중간에 신앙을 확인하는 견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 영적인 양식을 얻는 성찬, 가정을 이루는 혼인, 또 죽음을 준비하는 병자성사, 그리고 이 성사들을 집행할 성직자를 세우는 신품성사까지. 개인의 삶 전체가 이 교회의 성사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고 사회 전체가 이런 리듬 안에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제국은 2개의 검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2개의 검이요? 네. 영적인 검을 쥔 교회, 즉 교황과 세속적인 검을 쥔 국가, 즉 황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상이었던 거죠. 아, 역할 분담 같은 거네요. 그렇죠. 교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요. 물론 뭐 그 이상과 현실은 항상 좀 달랐겠죠. 당연하죠. 실제 역사에서는 그 2개의 검 중에서 어느 쪽 칼이 더 세냐 이걸 두고 교황하고 황제 또는 뭐 다른 왕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 싸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주 치열했죠. 예를 들어 누가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갖느냐 이걸 두고 벌어진 서임권 투쟁 같은 건 정말 유명하잖아요. 아, 카노사의 구류. 네, 바로 그거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한테 대들다가 파문당하고 결국에는 눈 덮인 카노사성 앞에서 맨발로 사흘 밤낮을 빌어야 했던 사건. 이게 얼마나 그 다툼이 치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교회 내부의 부패 문제라던가 아니면 교회가 너무 세속 권력하고 가까워지는 문제 같은 것도 끊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제국이라는 그 이상 자체가
이후 거의 1000년 가까이 서유럽 문명을 만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틀이자 원동력이었다는 점입니다. 1000년 가까이요? 네, 정치, 법, 학문, 대학도 이때 생겨나죠. 예술, 사회구조 등등 거의 모든 영역에 이 기독교 제국의 영향이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물론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같은 큰 변화들을 거치면서 그 모습은 엄청나게 변했지만 그 뿌리는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00년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샤를레마뉴의 대관식.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즉위식이 아니었다. 네,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교황의 권위, 그리고 이슬람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강력하게 떠오른 프랑크 왕국의 힘, 이 두 세력이 극적으로 만나면서 기독교 제국이라는 서유럽 문명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그야말로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 오래전 사건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기독교 제국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좋든 싫든 현재 서구 문명의 기초가 상당 부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서구 문명의 기초요? 네, 뭐 예를 들어 개인의 권리라는 생각, 법치주의, 대학이라는 시스템, 심지어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까지도요. 그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중세 기독교 제국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갈등과 투쟁에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레고리 1세 대교황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던. 네, 그렇게 막강한 관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스스로를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 칭하면서 어떤 겸손의 이상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권은 점점 더 강력한 세속권력으로 발전해 갔잖아요. 이런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현실과 그 근원에 있었던 영적인 이상 사이의 깊은 긴장, 어쩌면 모순 같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상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현실 속에서 힘과 권력이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건 어쩌면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고 또 풀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죠. 오늘은 샤를마뉴의 대관식과 기독교 제국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면서 당신만의 통찰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